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1년 신년 할애식 및 통일 강연회 사회를 맡은 구은희 간사입니다. 오늘 행사는 2021년 처음으로 저희 샌프란시스코 평통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함께 새해를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자문위원님들과 세계 곳곳에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영어권 참석자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we want to lead this event in Korean English bilingual, but because of time limit, I will lead in Korean only. In order to help you understand, we have prepared the PPT in Korean English bilingual. Also, Haejin Lee, NESSF member, will share the summary of the lecture in the chat box. 오늘 행사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제1부 개회식, 제2부 평화통일 강연회, 제3부 신년 할애 네트워킹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개회식에서는 국민의례와 협의회장님의 인사 말씀, 그리고 총영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2부 평화통일 강연회에서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핵센터장이신 김동엽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3부 신년 할애 네트워킹 시간에는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새로운 해를 축하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필명은 되도록 여러분들의 한국어 이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부와 2부 행사 동안은 발표자 외에는 참가자 전원 음소거 상태로 진행할 것이니 중간에 해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2021년 신년 할애식 및 평화통일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착석하신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 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코로나로 인하여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최성우 샌프란시스코 협의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최성우 회장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라 생각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바꿔놓았고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양호했던 북가주에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실리콘밸리 지역은 연말 기준으로 중환자 수용률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필수가 아닌 모든 실내 외 모임을 중지하는 암울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신도 빠르게 보급되고 코로나도 조금씩 진정이 돼 가면서 머지않아 반드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신축년 새해에는 하시는 일과 사업장 가정에서 원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연의 섭리 앞에 인간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그저 평범했던 일상이 행복이었던 것을 뒤늦게 일깨워주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윤상수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님을 모시고 또 한국의 최고 인기 강사이신 김동엽 교수님의 평화통일 강연회를 비록 온라인이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일일이 열렬히 환영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행사가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희들의 신년 소망이자 하루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70여 년을 이어오던 한반도의 전쟁 공포를 영구히 종식시키는 종전선언을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통과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히 대북 전단 설포 금지법의 배경과 목적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미 주류 사회 및 정치인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일과 또한 2032년 서울 평양 남북 공동 올림픽을 유치하는 일에도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외교관으로서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난 11월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새로 부임하신 윤상수 총영사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상수 총영사입니다. 최성우 회장님, 또 민주평통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자문위원님, 그리고 여러 동포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협의회의 2021년 신년 할애회와 평화통일 강연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부임한 지가 한 2달이 되었습니다. 평통 자문위원님들, 또 동포분들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여의치 않아서 제가 그러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샌프란시스코 지역과 여러 그 북가주 지역의 민주평통위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그 코로나19의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통 샌프란시스코 협의회에서 특별한 노력을 하셔서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핵센터장님을 모시고 통일 강연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 아주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제가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의 제8차 당대회 위기 혹은 기회인데, 이것이 이제 최근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시적절한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금년이 남북한 동시유엔 가입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해 나가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국가안전보장 회의에서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 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서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근본 신년 모임 또 강연회가 우리가 모두 함께 한반도 평화를 고민하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새해에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우리 민주평통 샌프란시스코 협의회를 포함한 북캘리포니아 동포사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샌프란시스코 협의회에서는 대면,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창의적으로 행사를 개최해서 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관심을 높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작년 1월에 총영사관과 함께 평화통일 신년 강연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 지난 9월에는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개최를 기원하는 금문교 걷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작년 11월에는 총영사관과 공동으로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평화통일 공공외교 포럼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통일 골든벨 행사, 또 주니어 평통 온라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주니어들의 관심을 촉발하고 또 이런 평통 모임에 참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에 대해서 우리 최성우 회장님과 여러 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백신 보급이 시작이 되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우리가 과거의 정상적인 상황, 노멀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상당히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우선 우리 민주평통 회원분들께서 건강하게 금년 여름 또 금년 말까지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이 또 2021년이 흰소의 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한 해가 우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전환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9기 그 민주평통 샌프란시스코 협의회가 금년 남은 자문의 임기 동안 소임을 잘 마치시고 큰 성과와 또 발전을 이룩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진행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과정에서 항상 총영사관이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네, 조연사님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1부 개회식을 마치고 바로 평화통일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핵센터장이신 김동엽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요일 오전으로 쉬셔야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강연 요청을 수락해 주신 김동엽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을 모시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릴 것은 강연 도중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챗박스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사회자가 취합하여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처 답해 주시지 못한 질문은 교수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김동엽 교수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엽 교수님께서는 현재 민주평통기획분과 상임위원, 통일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한 북한연구학회 이사, 한국국제정치학회 북한연구분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한 김 교수님께서는 국방부 북핵 담당 및 대북정책 담당 해군 중령을 역임하셨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문과위원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핵센터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북한 문제 및 북핵 문제 최고의 전문가시라 하겠습니다. 김동엽 교수님께서 미 바이든 신행정부와 북한의 제8차 당대회 위기 혹은 기회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김동엽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경남대학교 김동엽 교수입니다. 참 그 샌프란시스코는 인연이 잘 없네요. 저작년이군요. 저작년에도 한번 초대를 추진하다가 못 가게 됐었던 그 기억이 나고요. LA 쪽하고 그때 저는 아마 워싱턴 저쪽만 갔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꼭 가서 여러분들하고 마주 보면서 좋은 이야기를 좀 듣고 배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꼭 그런 기회가 있겠죠. 하지만 이 멀리서나마 여러분들 이 추위 어느 때보다 추운 한반도에 한파가 몰아쳤는데 그 한파를 녹일 수 있는 어떤 열정,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열정만큼이나 제가 소중한 어떤 지식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한 40, 50분 정도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미국 쪽에 계시니까 바이든 행정부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고 취임 시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신정부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지난 한 몇 달 동안 참 미국 내부도 시끄러웠고요. 또 미국만 시끄러웠던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여전히 전 세계가 들썩거리는 하나의 사건, 일대 사건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 또 전 세계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걸 열광해야 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다, 큰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나라 대통령의 선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이 전 세계의 사람들, 특히 한반도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목매고서 쳐다봐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었고요. 여기서 생각하고 싶은 거는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북은 과연 미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와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론 같지만 제가 오늘 제목을 잡은 미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의 제8차 당대라는 이 두 가지 제목을 잡은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난 몇 달 동안 한반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특히 이제 한반도 문제를 이렇게 강의를 하신 분들이나 글을 보면 대부분이 미국의 대선 이후 한반도의 뭐 평화, 미국 대선 이후 아니면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 등장 이후에 한반도의 평화가 어떻게 흘러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저는 미 바이든의 행정부,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한반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 놓고 보면 우리가 주인이고 또 북도 주인이거든요, 사실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국의 대통령의 이 선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를 살아가고 있는 주인 중에 두 사람인데 남쪽이 미국의 대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대단히 대응하고 있냐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이 어떻게 미국의 대선과 또 바이든 행정부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북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행사, 어떻게 보면 미국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 대통령 선거 이상으로 중요한 행사가 북한의 당대거든요. 이 당대가 지난 1월 초에 있었습니다.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미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시작 1월 20일 날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과 거의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같이 어쩌면 저는 이걸 김정은 위원장의 제2기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제2기와 미 바이든 신행정부의 1기가 같이 어떻게 돌아가는 시작되는 시점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문제가 한반도가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위기로 계속 연장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 것인가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글들이나 다른 어떤 강연자를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는 어쩌면 반쪽보다 못한 쪽을 봐왔던 거죠, 사실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나머지 반쪽을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까라고 이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서설이 좀 길었네요. 이제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참 어떻게 보면 2020년은 한반도엔 코로나19라는 어떤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2018년에 느꼈던 봄의 따사로움이라고 하죠. 이런 봄의 따사로움 대신에 매서운 어떤 겨울 한파가 찾아왔었죠. 그 때문인지 어쩌면 2021년대 새해 몰아닥치는 그쪽도 그렇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는 18년마다 한파라고 하는데요. 새해 몰아닥친 한파가 더욱 매섭기만 합니다. 지난해 어떤 남북 관계는 돌아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신변 이상설이 봄에 있었지 않습니까? 뭐 가짜뉴스 소송에 이어서 6월에는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선을 또 파괴하고 폭발을 했고 또 대북 전산 살포 문제 때문에 김 여장 지금은 이제 부부장으로 떨어졌지만 그 당시에 제1부부장이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한 지 한 5일 만에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북한 군부에서는 뭐 개성공단 금강산 지역의 군부대를 또 다시 배치하겠다는 어떤 그런 뭐랄까 위협도 가하면서 그런 어떤 위협 자체가 단순히 어떤 블러핑, 엄포 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뭐랄까요 2018년 남북 판문점 남북 정상선언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상징과 또 같았던 연락사무소 자체가 폭파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당시는 남북 관계의 위기이면 분명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출구가 보이지 않았었죠. 이런 어떤 출구가 보이지 않았었던 사항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황인식을 바로 했는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반성이라고 필요한데요. 지난 한 해를 바라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남북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남북 스스로가 뭔가 그것을 돌파하고자 하는 어떤 용기라든가 또 뭐랄까 노력보다는 오히려 저는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북미 관계가 풀어지지 않을까, 북미 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2022년에 언젠가는 또 남북 관계도 풀리지 않을까라는 어쩌면 그런 조금 근거 없는 희망이라고 표현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스스로 희망 고문이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것이 2020년에 우리가 정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반성해 봅니다. 이제 돌아가 놓고 보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트럼프의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10월 깜짝 쇼라는 것이 있죠. 미국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소위 뭐 10월 깜짝 쇼라고 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것이 자체가 사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아주 뭐 공식 단어죠.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대선의 국면에 유리한 국면을 이끌기 위해서 뭔가 깜짝 쇼를 하는 것을 하는데 그런 깜짝 쇼의 이벤트를 트럼프가 자신이 불리하기 때문에 북미 관계로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작년에 어떤 많이 떠돌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마치 사실인 양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선 앞서서 대단히 불리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미 대화를 아니면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소위 말 지금 와서 이야기하면 헛소문이죠. 헛소문들이 돌기 시작했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헛소문이 아니라 거의 전문가들이 그것을 퍼나르고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쩌면 저는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남북관계가 우선적으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대단히 큰 허들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지금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여기서 여러분들도 미국 대선에 선거를 하셨겠지만 과연 미국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북미 관계에 뭐 우리 한민족이고 우리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에 선거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북미 관계라는 것이 과연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아주 작은 카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없다고 봐요. 한국에서 뭐 국제정치학을 하고 북한학을 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미국 대선에 지금까지 미국 대선에 미국의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미국의 대선을 좌지우지한 거나 아니면 1%의 어떤 뭐랄까 선거에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카드가 될 것이다 라고 보지 않거든요. 심지어 한국에 선거가 있음에도 이제는 북풍이라든가 북한 카드는 먹히지 않는데 하물며 멀리 있는 미국에 더 북한 카드가 먹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조차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만은 어쩌면 이상하게 한국에서조차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던 뭐 그 당시에 만약에 트럼프가 자기가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 10월 깜짝 쇼를 하기 위해서면 자기가 양보하는 게 아니라 유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양보를 받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국면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확신하고 또 재선 후에 약속을 이행할 거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보를 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어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10월 깜짝 쇼를 이야기했고 그러한 것들이 2022년에 우리 스스로 남북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대단히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미국의 대선 국민에 대한 현상을 우리보다 북이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는 이해를 우리식으로 이해했던 거죠. 자, 그렇게 돌아간다고 한다면 바이든이 당선되고 바이든 신정부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1월 20일 시작됐습니다. 바이든의 당선이 바이든 신행정부가 과연 한반도의 평화를 책임질까요? 저는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희망이 있겠죠. 책임져라는 말은 적절치 않겠지만 어쨌든 긍정적 방향으로 우리 바이든의 당선 자체가 한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있을 겁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대선을 지켜봤겠죠. 누가 대선이 되고 누가 이렇게 신정부가. 그런데 과연 지금 미국에 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수 배우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 대선의 북한 카드가 대단히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한 가지 새롭게
등장한 바이든의 지금 당선 신행정부가 과연 대북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1월 10일에 들어와서 이제 최초 행정성명에도 했고 지금 나타나서 계속 이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사인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대북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물론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건 있지만 거의 먼저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것을 보면 결국은 지금 현재 보면 통합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랄까요 선거 후유증이라고 하죠. 선거 후유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사예요, 사실은요. 예. 미국이 어떻게 선거 후유증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가 미국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고 북도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지난 선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선거의 결과와 선거가 돌아가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 누구하고 예를 들면 거래를 한다든가 약속을 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의 어떤 뭐 그 회사의 경영 실태라든가 아니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내분에 뭐 그 회장이 바뀌거나 사장이 바뀌는데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뭐 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하고 거래를 하겠어요? 당연히 거래를 안 하죠. 그 회사가 아무리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 회사하고는 약속을 하거나 거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번에 대선과 대선 이후에 지금을 어떻게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미국을 어떻게 보냐면 미국에 대한 어떤 그 권위에 대한 것에 대한 추락, 권위에 대한 복원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제재 문제라든가 어떤 대화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어쩌면 자신의 생존하고 절대적인 뭔가 거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북한에서 보면 미국의 지금의 선거와 선거 이후에 예, 과연 미국이 권위를 찾을 것인가 내가 이 사람하고 거래를 했을 때 그냥 이 사람이 과연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지금 미국이 어떤 모습을 지금 나타나는 거 모습 말로 레토릭으로 어떻게 내가 그래 해줄게라는 건 중요치 않다는 거죠 사실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대선 후유증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지금 경제 문제라든가 또 코로나19 문제라든가 인종 갈등 문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서 내부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를 우선 보이는 문제를 북한은 저는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미국 스스로도 이러한 한반도 정책 그러니까 대북 정책에 대한 시간이 대단히 필요하고 후순위로 밀려 있지만 그것을 북이 모르냐? 북은 대단히 알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당선에 의해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트럼프 어떻게 보면 내심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이 다르지만 대북 문제만 놓고 본다면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사실 대북 문제가 이런 예측 불가능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밑에서 오는 절차와 단계로는 대단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오히려 탑다운 방식이라 하죠. 위에서 뭔가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방식이 더 유리하거나 해결하기에 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원칙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바로 가져와. 나는 뭐 예를 들면 지난 대통령 같이 트럼프 대통령 같이 뭐 노벨상 받기 위해서 이렇게 깜짝 쇼하지 않을 거야. 밑에서 차근차근 가지고 오는 걸 갖고 정리해서 그게 가지고 오면 내가 할게. 라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그것을 기다릴 만한 시간이나 이런 여력이 있느냐?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북은 이 지금 원칙에 의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대단히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북한테 양보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대단히 북이든 미국이든 어느 쪽이든 양보하기 어려운 측면이라 놓고 보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바이든 행정부의 원칙에 의한 단계적 대북 접근은 어쩌면 과거에 있었던 트럼프식 접근보다 대단히 더 어려운 허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이 틀을 지금 한반도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모든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단 하나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미중 관계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왜 그렇지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들을 한 곳에 모이면 깔때기라고 이야기하면 다 모든 것은 미중 관계야. 심지어는 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고 이런 것들이 뭐 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짚고 나가면 결국은 중국으로 들어오는 석유라든가 에너지를 막기 위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미중 관계로 접근하기 때문에 결국 이 북한과의 관계도 미국이 대북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향후 나가야 되는 미중의 전략적 대결, 이 구도를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어쩌면 이것이 우선인 거예요. 미중의 전략적 동맹 관계 속에서 과거 트럼프와 다르게 이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동맹 강화 속에서 미중 전략적 대결을 지속하겠다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바이든 당선은 과거의 미중 간의 어떤 갈등 구도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편가르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미중의 갈등 틀 속에서 과거의 트럼프 시기보다 더 동맹의 틀 속에서 우리 한반도의 남쪽에게 뭔가의 선택을 강요할 가능성도 있고 북한의 압박할 가능성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접근이 심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예. 이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바이든의 당선 자체 신행정부가 결국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이 않은 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이런 긍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이지 않은 부면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이것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북한이 과연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북한의 변화 자체, 특히 2018년에 나타났던 북한의 어떤 대화로 나왔고, 미국과의 어떤 싱가포르 회담이라든가, 남북 정상회담에 했던 것들에 대한 좀 우리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2018년에 북이 우리 대화의 장에 나와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여전히 그렇게 나온 북이 어떤 꾸준히 갖고 있었던 제재에 대한 항복 또 뭐랄까요 남쪽이나 한미연합훈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군사적인 압박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백기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놓고 보면 왜 그러면 다시 북은 돌아갔겠어요? 돌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항복을 했다면. 근데 북은 다시 2020년 지금 보면 정면 돌파전으로 갔고 2021년 당대를 통해서 소위 아직도 여전히 자력갱생과 자신의 스스로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와에 대한 정면 돌파전을 지속하겠다고 하고 있고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나왔던 2018년에 나왔던 북한의 어떤 변화 모습 자체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모습이 이 외부의 어떤 위협이라든가 압박에 못 견뎌서 나오고 있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저는 북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물론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물론 근원적인 것은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본이 되겠지만 북이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핵심은 저는 내부적 변화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토크빌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라는데 결국 외부적 위협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북한들의 주민들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1인당의 국민소득이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3만 불, 4만 불 시대고 그런 사들 살아가고 있지만 북은 이제 146만 원, 1,3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1,300불이라는 수치가 결코 약한 수치가 아니거든요. 통상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토크빌의 역설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절대적 빈곤에 있는 그러니까 1,000불 이하에 있는 아주 극빈한 나라의 국가에 있는 소위 말해서 시민들, 소위 말해 국민들은 그 나라 정치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든 그거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일단 먹고 살기에 생존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오히려 좀 먹고 살 만한 가장 극빈 상태에서 벗어나는 시점에 오히려 불평 불만이 늘어나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욕구, 먹고 사는 욕구에 다른 욕구들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투쟁이라든가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시민혁명으로 나타난다. 이런 것이 이제 토크빌 역설인데 그러한 것이 겉으로 개인적인 어떤 욕구라든지 불만이 나타난 시점이 1,000불을 넘어서 2,000불 나는 시점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질문 같죠.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 토크빌 역설에서 말하는 그 어떤 시민사회의 어떤 분출이 실제 일어났을까요? 혁명이? 우리는 그걸 경험한 국가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도 바로 경험한 국가예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1980년대에 있었던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1987년 광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주화 혁명이 있었던 이 시점이 바로 우리가 1000불을 넘어서 2000불을 지나서 3000불 가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나섰던 시점이에요.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도 그 세대가 있으시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가신 세대시겠지만은 60년대 70년대 산업화 경제화 속에서 많은 것들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게 됐고 그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가장 큰 뭐랄까 욕구가 뭐였냐면 민주화에 대한 욕구였거든요. 그것이 분출해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1980년대였던 거예요, 사실요. 근데 북도 그 어떤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모든 것이 그렇게 불안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정치 체계가 그 시민사회가 뭐 북이라고 하면 인민이겠죠.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는 욕구들을 소위 잘 만족시켜 주거나 그 갭을 줄인다면 소프트 랜딩을 하겠죠. 소위 유해혁명이라든가 시민혁명이 나타나지 않고 소프트 랜딩을 하는 거고 그걸 하지 못하면 하드 랜딩을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북의 모습들이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어떻게 놓고 보면 북의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민 대중제일주의고 이번에 이제 북이 2021년 당대를 하면서 자신들의 정치 가장 큰 논리를 바로 과거에 있었던 뭐 주체 사상이라든가 성군사는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돌려버리고 이 지금 북의 가장 큰 정치 사상을 뭐라고 했다냐면 민민대중제일주의라고 돌려버렸어요. 이제 모든 것을 인민대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북을 이렇게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의 정치가 결국은 어떤 대외적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대내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북한의 국민소득 또는 핸드폰 500만 대, 600만 대. 그 다음에 장마당. 북은 어떻게 놓고 보면 뒤로 넘어가겠는데요. 뭐 이것이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그래프일 수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이커브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회든 무엇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변화가 생기면 그게 긍정적인 변화든 부정적인 변화든 시작할 때는 항상 불안정이라는 게 따라가죠. 예. 저도 이번에 이제 제 딸이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뭐 대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이제 축하하고 아주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어서 제 삶이 좋아질 것 같은데 아니죠. 제 딸이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가는 그 변화 자체가 저한테 오히려 큰 불안감을 주는 게 대학생을 들어가서 1학년 때 얘가 기숙사를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이 딸이 열심히 잘 다니고 학점도 잘 맞고 기숙사 생활도 잘하는 거 보니까 그 안심감이 나니까 다시 제 삶에 뭐랄까요 안정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삶의 변화가 시키면 초기에는 어느 정도 불안정이 시작됐다가 그것을 관리를 잘하면 안정성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 불안정성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냥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사실. 예. 이것을 사회, 그러니까 국가에다 대입을 시키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이안 브라이머라는 사람이 이제 적용을 시켜서 과거의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 이런 경직되어 있었던 폐쇄되어 있다가 이것을 풀면서 불안정이 시작됐다가 이것이 다시 올라가는 안정을 찾고 있는 이것을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이것을 북한에 적용시키면 북은 과거의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는 변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핸드폰도 없었고 그냥 내부를 통제하고 변하지 않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든 북한의 어떤 정치가들이 변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 사회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이 있고 정보가 유통되고 장마당이 있고 인민대 소위 말해서 머리가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변화를 그러니까 북한 사회 지도층이 따라가지 못하면 스스로가 정권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한 변화들이 김정일의 시기 후반기부터 시작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던 것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시기가 저는 북한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소위 정권 임계선이라고 하는 빨간 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사실 김정은 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의 붕괴가라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정권이 무너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면 뭐 조금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망하겠지라고 지금 북이 망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가장 두려운 걸 말하면 북이라는 국가가 핵을 갖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공포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면 고양이가 쥐를 코너로 몰고 그 구멍이 그러니까 도망갈 구멍이 없으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합니다. 사실은 핵을 지니고 있는 북, 여전히 군사력이 강한 북이 만약 자신이 코너에 몰린다고 했을 때, 자기 정권이 망한다고 했을 때 핵 버튼을 갖고 있는 김정은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코너를 모아서 김정은 정권을 저 빨간선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 고민을 여러분한테 한번 던져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께 김정은 위원장을 이게 면접을 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시나? 상식적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라는 큰 틀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화두를 던져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그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치 체제든 소위 하드 랜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서 즉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검정 라인이라든가 파란색 라인이 아니라 녹색 라인을 가기 위해서 밑에서 끌어올리는 것을 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김정은 위원장 북한은 해왔다고 보는 거죠. 그 핵을 만드는 것이라든가 지난 제7차 당대회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해왔던 것, 또 지난 2020년 정면 돌파전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대외적으로 뭔가 압박을 하고 대화를 하자는 메시지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는 오히려 북한의 이런 변화 자체가 내부적인 안정, 경제 발전, 또 국가 병일이라든가 핵무력 완성 자체도 앞서 보시면 이런 어떤 뭐랄까요 내부적인 어떤 이 제이커브 곡선을 녹색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북한의 생존 전략과도 같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2020년, 2021년 이것이 북한이 바텀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길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북은 그 길을 가지고 앞으로 5년을 갈 것이고 또 지난 8차 당대회 1월 초에 만든 8차 당대회 새로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또 국가 방위력을 만들겠다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북은 앞으로 5년 동안 경제개발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준하는 국가 방위력을 개발해서 5년 후 국가 제9차 당대회에서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 역마루라고 통상 이야기하는데요. 성공적인 어떤 국가로 가겠다라는 이런 어떤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는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쉬운 길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 쉬운 길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제재 국면에서 단순히 중국의 수혈이라든가 러시아의 관계만을 갖고 북이 지금의 어떤 국면 자체를 해결하고 자신들이 5년 후에 대단히 큰 경제적인 발전이라는 것은 저는 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북이 자신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재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를 가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이 지금 여전히 바이든 정부의 이런 어떤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바이든이 자신의 어떤 내부 문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목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북은 어쩌면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의 길에 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내면적으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표정을 감추면서 투페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북미 관계 난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제재 나는 제재 해제 바라지도 않아. 이렇게 아마 배짱을 튕기면서 자력갱생을 통해서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은 근본적으로 제재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 국제사회 정상적인 국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미국의 미국과의 북미 관계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정책 검토가 마치고 인선이 정년된 이후에 그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대화를 재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장기전에 염두에 대한 어떤 여건 조성 차원에서 일단 쪽문을 열어두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는 어떤 양면 투페이스 전략을 유지해가면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투페이스 공간을 갖고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쪽에게 대단히 위기일 수도 있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한테 대단히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 문을 닫고 있는 일본 케이스에 갔을 때 그러면 북이 닫고 있으니까 북미 관계를 닫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아무 일 하지 않고 미국과의 관계를 기다려야지. 이제 2번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2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1번의 단계에서 우리가 2번으로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얼마나 빨리 만들어주고 1번 단계에서 우리가 남북관계가 자주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남북 관계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페이스의 전장에서 우리가 두 번째 영역이 아니라 첫 번째 영역과 두 번째 영역 속에서도 우리 남북 관계, 남쪽이 얼마나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서 회장님이 말씀을 또 하셨는데 뒤쪽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재정 국면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북미 관계가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어? 이거는 되게 자포자기죠. 남 탓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남북이 합의하고 약속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도 그것만 해도 지난 앞으로 1년, 2년, 5년 미국을 바라보지 않고 북미 관계를 바라지 않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이 두 개의 시나리오 속에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지금 아직 한 30분 정도 했는데 이제 3분의 1 정도밖에 못했네요.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짧은 시각에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단히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행정부가 나왔으니까 바이든 행정부 대선, 미국의 정부의 시작, 그 다음에 북한의 제8차 당대회, 이것만, 그러니까 2021년에 이 한 것만 보면 과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를 만들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북한의 5차 당대의 기간이, 북한의 제8차 당대의 기간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바이든의 4년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정치 일정을 봤을 때 대단히 어떻게 보면 짧게는 3, 4년, 길게는 그 이상 복잡한 정치 일정과 안보 환경의 변화를 아주 복합적으로 보면서 우리는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8차 당대 미국의 신정부, 우리가 특히 보면 우리의 또 대선 정국, 이번에 또 4월달에 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보선 있고 또 바로 보선이 끝나면 우리는 후반기에 대선 정부 넘어와서 내년에 대선이 됩니다. 여기 속에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전략적 대결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이 속에서 뭐 도쿄올림픽이 있을 것이고, 또 중국의 당대회가 또 내년에 또 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파리 올림픽, 이러한 어떤 다양한 것들, 이러한 국제적인 관계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복합적으로 보면서 너무 북미 관계에 기대지 않고 남북이 주도적으로 하는 남북 관계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과거는 대단히 우리한테 중요한 그 경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2021년의 전반기가 위기가 될 것인가 기회가 될 것인가 이야기할 때 1999년과 2009년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1999년은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2009년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1999년에 소위 말해서 그 페리 프로세서라고 이야기한 시기가 있었고, 2009년은 바로 오바마 있었죠. 방금 이제 사진을 보는 게 이제 1999년인데요. 이때 바로 1999년, 1998년도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 대포동 1호를 발사했고, 이때 뭐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때 클린턴 대통령의 이제 특사로 페리 미국 대북 조정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햇빛 정책을 한 수 배운 거예요. 사실은 이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름은 미국의 페리 프로세서라고 이야기하지만 페리 프로세서의 내용을 다 보시면 그 당시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이제 특사로서 이제 한국에 와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 당시에 대통령도 면담하고 그 당시 임종훈 장관도 면담을 하면서 우리 햇볕 정책을 한 수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표를 한 게 바로 페리 프로세스인데, 현재 그 당시에 북한의 문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북핵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어떤 대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시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단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핵 문제라고 이야기를 통상 많이 하는데 저는 북핵 문제를 뭐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 북핵 문제, 뭐 북핵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지 않고 비핵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한테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행동을 하라는 거고 요구하는 거에 맞추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응 조치라고 하죠. 예, 뭐 보상이 아닙니다. 거기에 마땅한 상응 조치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북이 영변을 뭐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단계를 가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상응 조치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한쪽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뭐 일부에서는 뭐 나쁜 짓에 대한 보상이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 주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좀 큰 틀에서 봐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한반도 평화라는 큰 틀에서. 예.
그들을 용서하고 용인하라는 게 국회가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과연 북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뭔가 상응 조치에 대한 되돌릴 수 없는 상응 조치죠. 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북이 하는 행동도 되돌릴 수 없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주는 것도 되돌릴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요. 어떻게 놓고 보면 물론 우리가 이때까지 뭐 안 해줘도 이때까지 미국이든 우리든 안 해준 게 아닙니다. 지난 과거에 우리가 94년에 있었던 그 뭐랄까요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도 뭐 중유를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여러 가지 있었죠. 사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중에 돌고 보니까 다 뭐랄까요 북의 진정성이 없었던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이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실 북이 느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뭐 이라크라든가 리비아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기껏 해주고 나중에 돌아서서 그 정권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북은 자신의 어떤 뭐랄까 자신은 약속을 해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번져버렸는데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함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에요, 사실요. 북이 하는 것은 결국은 되돌릴 수 없지만 뭐 미국이든 우리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되돌려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단히 어려운 측면인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과거의 페리 프로세스는 단계를 거쳐서 북한이 미사일을 중지를 하면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또 이런 것들을 완전히 개발을 중지하게 되면 경제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가는 어떤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페리 프로세스인데 이러한 페리 프로세스가 지금 바로 적용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습니다. 많은 페리 프로세스 적용을 이야기하시지만 이 교훈은 담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특히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에 이 페리 프로세스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고 지금 그때 페리 프로세스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또 훨씬 더 정교한 이 뭐랄까요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이 로드맵을 만들어서 가장 큰 저는 이 둘러싸고 있는 뭐랄까요 장애물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 때 걱정을 안 했던 부분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미중 관계예요. 이때는 미중 관계 걱정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제2의 페리 프로세스를 만약 만든다고 하면 그 제2의 페리 프로세스 이 지금 정말 갖다나 복잡해진 미국의 북한의 핵 문제, 고도화된 핵 문제와 또 갖다나 복잡해진 이 미국의 정책인 속에서 이 제2의 페리 프로세스 2.0을 만든다 손치더라도 이 겉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환경이라는 미중이라는 전력대를 둘러싸면 대단히 더 어려운 로드맵을 만들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페리 프로세스로 돌아가는 것은 찬성입니다. 꼭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하고 이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지만 이 페리 프로세스는 그냥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서 지금 대북 정책을 리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만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끊임없이 우리 정부의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의 정부들 또 여러분들이 아까 앞서 우리 회장님 말씀한 종전선언부터 시작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이 미국의 조야에, 미국의 정치가에, 미국의 전문가들이 그것을 우리 한반도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새로운 어떤 뭐랄까 페리 프로세스, 현실에 맞는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2009년 같은 경우, 오바마 같은 경우에 보자면 당시 그 당시에는 바로 오바마가 1기가 시작됐을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1기가 시작되고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한테 적대적 국가한테 대화를 하겠다라고 벌써 이야기를 한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죽은 김정일 위원장이 핵실험을 그러니까 4월달에 광명성 2호를 발사를 하고 거의 5월달에 죄송합니다 제2차 핵실험을 해버립니다. 미국 입장에서 오바마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멘붕 상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대화하자고 해놨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갑자기 인공위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버리고 핵실험을 해버려버리니까 판을 깨트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서 그 상황을 리뷰를 해보면 과연 그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이 오바마 새롭게 들어온 오바마 정부를 소위 말해서 뭐 제가 좀 속된 말을 씁니다. 소위 말해서 연맥이기 위해서 그랬느냐 아니면 그런 어떤 뭐 대화의 국면에서를 앞두고 몸값을 올리고 더 압박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그렇게 대부분 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실기를 한 것이다. 그걸 안 했으면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아마 대화를 했을 것이고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역사를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에는 뭐 if는 없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렸는데 만약 그 당시에 오바마 1기에 김정일 위원장이 광명성 2호를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면 북미 관계가 잘 된 것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은 김정은 정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아마 정권이 붕괴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를 저는 김정일 위원장이 알았다고 봐요. 앞쪽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2008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그러니까 죽다가 살아납니다. 사실은요. 2008년 8월 달에 죽다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타나서 자기가 몇 년 못 산다는 걸 김정일 위원장은 자기가 잘 알아요. 예, 여러분들이 곧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냐면 뭐 깽판 치고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정상적인 상태를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 작업을 2009년부터 자기가 죽기 전인 2011년 12월 달까지 했어요. 실제로 보면 2009년, 2010년 당규약을 바꾸고 헌법 개정하고 당규약을 바꾸고 화폐 개혁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그리고 과거의 성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없애면서 당국가 체제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대단히 뭐 행운아라고 할까요? 자기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자기가 후계 체제가 대단히 짧은에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단시간에 시스템적으로 정권을 이양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넘겨주고 떠났거든요. 그걸 받아서 한 3, 4년 동안 잘 하다가 2016년에 제7차 당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1기를 했고, 이제 드디어 2기를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이러한 모습들 자체가 단순히, 이런 그 당시에 도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핵심에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결국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뒤쪽으로 나갔지만, 결국은, 북도 앞서, 이렇게 지금,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국가 방위력을 하겠다고 하고 당대에서 이런 새로운 무기들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이제 뭐랄까요? 남과 북이 같이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 방위력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한반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북한이 바꾼 당규약을 다시 봐야겠지만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해봐야 될 부분은 북한이 갖고 있는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거, 대남 전략이 대단히 바뀌지 않았을까? 과거 이야기하는 뭐랄까요, 남침 적하야 이런 것이 완전히 없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내용 자체가 겉으로 남북관계 특성을 인정하지만 이제는 남남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 모습들이 대단히 저는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전문가들이 이제 꼼꼼히 챙겨야 될 문제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2021년이 그래서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런 어떤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2021년에 만약에 저희가 2029년에 오바마 신정부가 나와서 북이 그러한 행동을 해서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가버렸는데요. 만약 북이 올 초에 또 만약 예를 들면 핵실험까지는 안 하는 손치더라도 어떤 전략적 무기라든가 무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군사적 행동, 군사적 도발을 감행을 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완료하기 이전에 전반기 이전에 또 다시 이런 어떤 뭐랄까요 북한의 도발적 행동, 군사적 행동으로 인해서 제2의 전략적 인내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물론 과거는 다르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나 바이든의 어떤 안보 진영이 전략적 인내, 과거의 전략적 인내로 쉽게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좀 더 정교하고 또 더 현명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한에 북이 뭐랄까요
전반기에 군사적인 뭐랄까요 도발을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남북 군사 한미 연합 훈련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과연 그런데 제가 이제 화두를 던지는 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3월 초에 한미 연합 훈련을 만약 정말 그런 걸 고려해서 중단을 선택해서 안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북이 여전히 군사적인 행동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군사적인 무기라든가 이런 개발에 대한 시험 발사를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북한이 여전히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안 해야 돼버린 거죠. 이런 어떤 뭐랄까 어떻게 보면 정책 부담감도 있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북이 군사적인 행동하는 그 자체가 대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저는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하든 안 하든 어떤 모습이 하든 북이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하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군사적인 것은 대외적인 어떤 메시지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뭐 대외적으로 위협이나 압박한다는 메시지보다 대내적인 차원에서 국가 방위력이나 자위력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한테 어떤 말일까요 경제 전선으로 매진하기 위한 안심을 주기 위한 어떤 대내적 메시지가 강하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 지금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과연 미국이라든가 우리 정치적인 어떤 내부적이라든가 우리 남쪽 사회죠. 내부 사회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교한 어떤 것들이 있지 단순히 우리가 흑백 논리여서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면 북도 안 할 것이야. 우리가 하기는 북도 그것 때문에 도발할 것이야. 이런 양당 간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논리를 만들고 접근해서는 저는 건 아니고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2021년에 앞서 말씀드렸지 99년 후에 페리프레스로 돌아갈 것이냐 2009년 돌아갈 것이냐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한미연합훈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위기관리 측면 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또 우리 스스로가 앞서 말씀드린 북이 가고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기적 측면과 장기적 측면의 이 두 가지의 길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의 길 북미관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얼마나 선도적으로 나서서 미국을 유인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과거를 돌아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해법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는 남북관계에 크게 두 가지의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에 크게 두 가지의 어떤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한 번은 2000년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은 2018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렸는데 지난 70여 년의 남북 분단사 속에서 남북 관계 속에서 2000년 있었던 6.15와 그 이후에 있었던 2007년의 14선언 이 시기는 남북관계 감히 말씀 2000년 이전의 남북관계와 2000년 이후의 남북관계라고 해도 될 만큼 우리는 이때까지 있었던 뭐랄까 대결과 이념과 이런 어떤 우리가 무수한 분단의 갈등 속에서 분단의 모순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극복한 남북관계 이전과 이후의 남북관계가 저는 200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남북관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2018년은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었죠. 단순히 남북관계의 새로운 서사가 시작된 게 아니고 저는 평화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의 선언뿐만 아니라 두 번의 중요한 남북 간의 합의가 있죠. 물론 대통령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7.4선언과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6.15 14선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평화를 그나마 있었던 한반도의 분단 체제를 그대로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감히 말씀드리면 2018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남북관계의 큰 변화가 아니라 평화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작, 변곡점이었다면 업그레이드된 2028년은 감히 한반도에서 평화의 새로운 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는 평화의 새로운 시작됨이 가능했던 부분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바로 용기와 신뢰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예. 우리 스스로가 뭔가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이 있죠. 뭐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들, 또 중국과의 관계, 대외 관계 이런 것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을 극복하고
남북이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남과 북이 손을 잡겠다는 그 용기가 있었고, 우리가 내민 손을 누가 잡았느냐? 예, 북이 잡은 겁니다. 형님 믿어. 제가 저 브로맨스라 생각하죠. 이 그림 보시면 정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사실은요. 예.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넘어갔던 장면입니다. 브로맨스 장면인데, 예. 저는, 이것이 가능했던 게 오른쪽에 계신 분의 용기와 왼쪽에 계신 분의, 예,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기와 신뢰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 모습이 가능했고 2018년에 평화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놓고 보면 우리가 19년을 넘어서 2021년 저 따뜻함, 저 잡았던 산의 온기를 느낄 수 없는 것, 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없는 것은 결국은 반대죠. 예, 그 잡았던 용기와 신뢰의 그러니까 용기와 신뢰가 사라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 그 용기와 신뢰를 느낄 수 없다고 해서 저 손이 놓아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잡았던 손에 따뜻한 온기가 지금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느끼거든요. 여전히 저 잡았던 손은 여전히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2018년에 가능했던. 단순히 용기와 신뢰라는 첫 번째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2018년에 바로 이것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군사입니다. 어떻게 놓고 보면 2000년과 2017년 지금까지 남북 관계는 경제적 접근이었습니다. 물론 앞에 있었던 우리가 뭐 햇볕 정책이나 그 정도 김대중 대통령의 노무현 대통령 뭐 어떻게 놓고 보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 접근의 모든 방법은 경제를 통해서 안보를 살려고 했던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없고 돈으로는 목숨을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발전을 시켰죠. 우리가 계속 공간을 만들었고 금강산을 갖고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한계는 제재였죠. 그 속에서 우리는 경제적 문제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은 게 저는 군사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용기와 신뢰와 함께 이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가 용기 있게 군사적 문제를 그때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했고 또 평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양 대통령과 위원장 앞에서 양쪽의 국방부 장관이 인민무력상에 앉아서 군사 문제에 대한 합의서에 사인을 합니다. 이것이 평양선언의 바로 1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군사 문제를 통해서 가겠다는 것이군요. 결국 우리가 군사 문제를 통해서 가겠다는 건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한반도가 평화롭지 못한 것은 우리가 못 살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죠. 결국 우리가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고 지금 평화롭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 체제를 살아가고 있고 그 분단 체제 속을 규정하고 있는 거의 1950년 7월 27일 정전협정 때문이죠. 여전히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롭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면 이런 평화롭지 않은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억제하고 있는 사실 정전협정을 바로 평화협정으로 돌려야만 우리가 분단 체제를 해체해서 올바른 길로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그 평화의 길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용기와 신뢰 그리고 군사적인 접근이었기 때문에 저는 감히 2018년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롤러코스터 타고 위기가 됐죠.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신뢰가 무너지고 용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온기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2018년에 맺었던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중에 저는 유일하게 지금 우리 남북 관계를 지고 있고 그 온기를 잡았던 손을 그나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사선언입니다. 지금 군사선언은 그래도 지켜지고 있거든요. 군사적 합의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희망을 갖고 온기를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르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려서 한반도의 길은요. 한반도의 평화의 길은 앞으로 이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기만 남았습니다. 근데 오르막은 참 힘듭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짜 오르막을 가기 위한 입구에만 와 있고 오르막 입구에 도달했을 뿐입니다. 오르막을 입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북관계 평화의 오르막, 평화라는 정상에 올라가기 위한 입구에 도달해 있고 그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재정비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남북이 지난번에 잡았던 손을 놓아서는 안 되고 다시 손을 잡고 이 험난하지만 정말 앞으로 더 사는 이 한반도의 평화라는 산 꼭대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사는 더 심해지고 더 많은 장애가 있을 겁니다. 그 길을 올라가기 위해서
남북이 같이 더 손을 잡고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결국은 어떤 군사적인 문제로 이렇게 남북 간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남북 간에 경제도 중요하고 평화 경제도 중요합니다. 그 길도 대단히 중요하고 한 축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오래 기간 동안 가져왔던 평화 경제적인 문제로서 북한에 접근하는 것도 유지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2018년부터 시작되어 왔던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서 준비하는 정말 평화를 준비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면 서로 평화를 논의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평화 체제를 준비하는 평화의 준비의 평화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어떤 한반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감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분은 통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통일은 이 다음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1987년 우리가 경험했던 민주화라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토크빌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앞서 우리가 광복과 분단을 지나서 전후극복 세대, 산업화, 경제발전했던 앞서 모든 선배 세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많은 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이 반성을 꼭 합니다. 저하고 같은 세대를 살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긍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위 말해서 M86이라 생각하는 세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선배들 세대가 만들어주신 전후극복과 경제발전, 산업화, 잘 먹고 잘 사는 세대에 오로지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주화라는 것, 저는 민주화에 뛰어든 세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민주화 속에서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는 민주화의 혜택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3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3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동안 어떻게 보면 각 세대 동안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오면서 감히 말씀드리면 각 세대마다 우리 국가가 나가야 될 중요한 발전 방향과 어젠다가 있었습니다. 전후를 극복하고 산업 발전, 민주화라는 발전 방향이 명쾌하게 있었죠. 그거를 이룩해내셨고 그 이룩한 덕분에 우리 세대가 그 많은 혜택을 입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혜택을 받았던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 우리 딸 세대에게 또 우리 딸의 딸 세대에게 과연 무언가를 전달해줄 아젠다를 만들었는가 라고 반성을 해봅니다. 34년 동안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못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노래는 불렀지만 그 통일에 가는 길을 만들어주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 우리가 1987년 민주화를 달성한 이후에 그 다음에 아젠다를 우리 민족이 우리 한반도가 나가야 될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고 갔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일상 속에는 평화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의 분단된 지금의 한반도의 모습은 달라졌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도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우리 세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다음 민주화 87년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야 됐던 바로 아젠다는 전 평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화의 어젠다를 지금까지 해왔다면 우리 삶이 달라졌겠죠. 여러분들한테 저는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제도 늦지 않았고 2018년 시작된 평화의 길을 만들어야만 다음 세대, 우리 딸 세대, 우리 딸 또 그 다음 세대, 우리 딸 세대가 아들 딸 세대가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통일이라는 그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림을 그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머릿속에 간직해 있었던 고착되어 있었던 남북 통일이라는 어쩌면 흡수 통일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평화 진짜 그들의 모습에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의 아름다운 평화 속에 아름다운 통일의 그림을 백지 속에 그려질 수 있는 모습을 지금부터 우리 기성세대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돼서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국은 저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평화로운 어떤 모습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뭐 북을 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적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6월 25일 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25 기념사에서 북과의 체제 경쟁은 끝났다. 예, 북보다 40배, 50배 잘 살고, 예, 무역양만해도 500배 더 많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양보는 가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찰스 굽찬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어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진정히 자기보다 못한, 자기보다 있는 그런 적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남북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역지사지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일방적으로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도 보면 북도 도와주고 싶고 지원해 주고 이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닐 겁니다. 밖에 계신 분들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러나 북은 코로나 국면에서 꽝꽝 걸어 잠그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재 국면입니다. 이 국면에 그러면 말로만 레토릭으로 뭐 평화 경제 이야기하고 지원하고 그것 때문에 그러면 지원 때문에 제재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 제재 탓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꼭 북하고 만나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우리의 군사적인 것을 시작하는 것. 아주 아까 회장님 말씀했지만 길고 긴 우리가 짧은 기간에 정전 기간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정말 70년의 정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평화협정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런 평화협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마중물로서 시작점으로서 우리는 종전선언을 해야 되겠고 그러한 것을 종전선언을 하자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어쩌면 우리는 종전선언이 이번 2021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시작되는 대단한 중요한 시작점에 대한 노력이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결국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포스트가 아니라요. 앞으로 뭐 꼭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앞으로 코로나 어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어떤 위협들이 또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벌어질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남북 관계를 항상 뭐랄까요? 만나서 서로가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국면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남북 관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상호주의라고 하죠. 항상 만나고 내가 뭐 하나를 양보하면 너도 하나를 양보하고 너도 지켜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북과 꼭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이런 것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겸한 반성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북에 대한 탈수유주의 탈혐오주의입니다. 우리 사회가 제가 재밌는 이야기가 2018년 대통령께서 남북 어디죠? 정상회담차 평양에 가셨을 때 평양 거리를 쭉 비춰주셨죠. 비췄죠. 그러면서 뭐 창관거리, 과학자거리 쫙 해서 50층, 60층 건물들 이런 것들을 쭉 보여줬는데요. 그 다음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김 교수, 평양에 무슨 너무 50층, 60층 건물이 저렇게 많아?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대통령 가신다고 지난주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라고요. 예.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생각 속에 북한은 도와줘야 돼. 북한은 못 살아. 지원해줘야 돼. 이미 북한은 2016년 이후에요. 대북 지원이라는 사업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혜 사업은요. 근데 여전히 우리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은 뭐 대북 지원 투여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그걸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방식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올 초에 있었던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반공교육의 그거이지만 북을 갖고 있는 어떤 혐오주의, 북한에 대한 분맹 이런 것들이 저는 기존 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은 바꿀 수 없다고 봐요. 그것들을 바꾸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그것은 소중하기 때문이고 단지 다를 뿐입니다. 이제 새롭게 나오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올바른 교육, 올바른 한반도의 교육, 올바른 북한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새로운 어떤 도화지 속에
평화와 통일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탈성과주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33년 우리 허송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평화를 이야기하면 이 평화를 만들고 또 다음 세대가 통일을 만들 때까지는 또 30년, 50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결국 이 우리 한반도의 문제는, 남북 평화의 문제는, 통일의 문제는 한 정부의 성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부 하나가 끝날 때마다 대북 정책이 바뀌고 그래서는 안 되죠. 조급함을 탈피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갈 수 있는 이런 탈성과주의를 가지고 대북 정책이 가주기를 바라고,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서 언택트란 말을 합니다. 이런 언택트가 남북관계에도 저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한이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사이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나지 못하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마음은 통합니다. 언택트라는 것이 결국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 또 서로가 하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저는 방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언택트를 통한 오히려 바뀐 패러다임을 통해서 앞으로 남북한이 평화 안보 공동체, 그다음에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진정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통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언택트 남북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인간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유엔에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게 K방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소위 말해서 한국판 소위 방역을 동북아시아에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동북아의 방역을 하실 때 남북 방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시고요. 동아시아에서 방역을 동북아시아 방역을 이야기하면서 전부 N분의 1로 했대. 그게 그냥 북한이 하나의 일원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저는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K방역, 우리가 한반도가 만든 한반도 KPC에는요, 소외됨이 없다는 거예요. 예. 제재당한 국가들은 빠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제재당한 국가는 뭐, 코로나 위협 없고 코로나 안 걸립니까? 코로나 확산 안 합니까? 그게 정말 어떻게 놓고 보면 우리가 만든 K방역, 우리가 만든 한반도의 동아시아의 방역체에 북한이 그냥 N분의 1로 하나의 참여처럼 오는 것. 또 어떻게 보면 그게 확장된 K피스라는 것, K평화라는 것도 전 세계의 그거는 결국은 남북 간의 어떤 1대1의 어떤 상대적 강령이 아니라 보편적 어떤 국제적 규범 속에서의 상대를 하고 그 속에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는 이제 어쩌면 남북 간의 관계, 상대적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보편적 어떤 규범 속에서 그래서 북한의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K방역을 넘어서 K피스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것은 모두를 위한 평화라는 우리의 어쩌면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라는 우리의 홍익 인간과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이번 정부에 딴지 거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정부가 뉴딜 이야기하면서 한국판 뉴딜 하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뭐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요. 성공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성공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두 기둥은요. 지금 현재의 한반도의 토양에서 저는 세종대왕께서 환생해서 오신다고 해서 못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왜 그러냐. 우리 한반도가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평화로 다져지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이 기둥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우면 넘어집니다. 결국은 이 디지털 유지가 그린 유지의 기둥을 세워서 한반도가 발전하고 우리 젊은 세대가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평화라는 것으로 단단히 다져질 수 있는 단단한 토양을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디지털 유지가 그린 유지 이전에 바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 운동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50분 하려고 했는데 1시간은 꼭 채웠네요.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세대로서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33년 동안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혜택만 입은 세대로서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 딸 세대들한테 여전히 소위 3포, 4포, 5포, M포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 딸 세대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평화를 만들어서 새로운 뭐라 할까요? 통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음소거를 다 푸시고요. 크게 한번 박수를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푸시고, 네, 다 같이 박수. 네, 다시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질문이 있는데요. 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우선 그 서남아 여성분과의 맹미령 위원장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 정부에서 어떤 부분의 시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예. 네, 교수님 들으셨나요? 예. 네. 예. 네.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치거나 할 수 없는 건 없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안보적 영역과 평화의 영역이 어느 한쪽이 아니라 저는 평화의 안보 영역과 평화의 경제 영역이 두 가지가 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해서 개성공단이 얘기했지만 제재 때문에 개성공단을 못한다. 절대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없죠. 뭐 금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받아들일 일 없어. 그러니까 자포자기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뭐 그렇다고 해서 레토릭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발표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방적 조정, 선제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것들 또 평안보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남북에서 맺었던 합의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남북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남북 회담만 한 600에서 700회를 했어요. 정상회담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맺었던 합의문, 남북 정상만 했던 합의문도 대단히 많고요. 합의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이 지켜지고 어떤 것이 지켜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통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북이 다 어겼어, 북이 깨트렸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로 우리가 어떤 면을 지키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 진정성을 가지지 없었던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앞서 말씀 7사라든가 남북기본합의서뿐만 아니라 4번의 남북 정상 간의 합의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국회 비준 같은 것들은 제재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또 북한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해나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뭐 정전협정 같은 경우에는 북도 참가해야 되고요.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것들도 참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면이 있고 노력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것들이 대단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요. 요즘 뭐 국가보안법 이야기도 제법 나오고 있지만 국가보안법 이야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나만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북한학을 가리키는 학자입니다. 뭐 이 이야기하면 내일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매일 아침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죠. 예, 아침마다 노동신문을 보고 있거든요, 사실요. 예, 어떤 방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봅니다. 예,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쉽게 보실 수 있겠죠. 예, 그냥 접속을 하면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막혀 있어요, 사실은요. 어떤 사이트든. 남쪽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북에 있는 어떤 것들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참 우스운 거거든요. 왜? 북에서 열병식을 하든 뭘 하든 실시간에 연합뉴스나 이런 데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다 합니다. 조금 있으면 다 원문이 다 뜹니다. 근데 다 막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경제협력을 하자, 지원을 하자. 아니, 경제협력을 하고 평화협력을 하자는데 내가 상대방을 모르고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경제협력을 하고 지원을 합니까? 예. 동독과 서독은요, 분담되어 있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동독과 서독은 서로 간에 방송이나 출판물을 금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서로의 알고자 하는 것들을 막고 있고 그것들이 결국은 서로의 북면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단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남북한이 정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체제에서 이겼고 그다음에 잘 산다고 한다면 이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우리 스스로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 진정성 있는 이런 것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가면서 앞서 말씀드렸지 개성공단, 금강산 또 그 외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이것들을 차츰차츰 풀어나가기 위한 우리들의 어떤 진정성이 있는 노력들을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가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면 평화 안보 밑에 하이 폴리틱스, 뭐 평화 경제, 로우 폴리틱스, 탑 다운, 버텀 업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왜 무슨 표현이냐면 결국은 평화의 안보의 영역은 하이 폴리틱스,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영역이고 평화 경제는 로우 폴리틱스, 약간 비정치적인 분야겠죠. 그다음 탑 다운 방식에 가까웠고요. 이쪽은 바텀 업. 그게 무슨 뜻이냐면 평화의 안보나 하이 폴리틱스 개념은 어떤 정부나 어떤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고 그 다음에 로우 폴리틱스 분야, 평화 경제 분야 바텀 우리가 밑에서 어쩌면 시민사회나 여러분들의 노력들 또 여러분들이 해외에 있는 해외 단체들이나 이 해외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실 영역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초기부터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초기의 일방적인 조정, 지금은 여전히 평화의 안보의 영역이 많고 로우 폴리틱스 평화 경제이 작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러나 없지는 않은 거죠. 없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극백의 논리가 아니라 이 작은 영역이든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가져주시고 점점 넓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사회적 통합이 되고 새로운 서사가 만들어서 진정한 평화의 시기가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하이폴리틱스의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로우폴리틱스 바텀업 방식의 평화경제 영역이 넓어지겠죠. 그 시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준비해 나가시고 제재 탓이나 미국 탓하지 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샌프란시스코 주니어 평통의 유연경 학생과 최수민 학생이 질문을 올려준 것을 저희가 요약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햇볕 정책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미국하고만 대화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하는 행동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북한은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 각국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 나라의 핵도 유지할 뿐더러 미국과의 거래도 북한의 이익을 더 재는 듯이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랬고요. 최수민 학생은 김정은이 8차 장대회에서 최강의 군사력을 요구한 걸 보면 남북 평화 준비를 하지 않는데 친구는 싸우려는데 저만 친구를 평화롭게 대해주는 게 옳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예.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들리시죠? 네.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남과 북이 손을 잡고 국제사회나 주변 국가에 대한 큰 눈치 보지 않고 남과 북이 한반도를 주체적으로 소위 자기 중심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남과 북이 따로 살고 미국, 북한은 중러와 같이 그거 하는 거고 우리는 한미일 이렇게 가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두 가지가 다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대단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남북 관계도 잘하고 소위 말해서 한미일 관계도 잘하는 거는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말씀드렸던 트릴리마예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와 대미중 대미와 국내적 안정이라는 것이 같은 방향으로 돌아갈 수 없고 두 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가 이걸 삼중 딜레마라고 해서 트릴리마라고 통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딜레마는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향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요. 저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부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이제 조언을 비슷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정부 아까 2018년에 이게 가능했던 게 용기와 신뢰라고 했잖아요. 어떤 용기와 신뢰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정부가 가졌던 용기는 어떤 용기냐고 했냐면 바로 남북 관계가 조금 앞서가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서 생길 수 있는 한미 관계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것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죠. 어떻게 보면 미국에도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게 용기였고요. 북의 신뢰라는 건 뭐냐면 바로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보여주지 않았던 용기거든요. 한국 정부는 미국에 저렇게까지 크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다.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에 대한 신뢰를 보인 거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게 2018년에 어떻게 놓고 보면. 근데 다시 2019년, 2025년 와서 그게 깨진 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부가 미국의 그러한 것들, 한미 관계가 약간 소원해지거나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것들 좀 뭐랄까요. 견디겠다고 표현할까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조금 없어졌다, 사라졌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라지고 또 북한도 그 용기가 사라진 것에 대한 사라지니 우리를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 질문하셨던 그 답변이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결국은 북한이 미국이나 우리하고 하지 않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것들 이쪽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하고 한번 해보니까 과거에도 그랬지만 한국하고 한번 해보니까 한국 힘이 없는 거예요. 예, 한국을 거쳐서 한 다리 거쳐서 해보려고 하니 미국이라는 국가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국의 모습을 본 거거든요, 사실. 예. 우리는 사실 제가 보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 스스로가 대단히 자신감 있는 나라고 보지만 북한이 그렇게 인식했다고 저는 표현하는 겁니다. 예, 오해를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안 하는 거죠. 괜히 시간만 끌고 북한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둡지 않은 중재자 역할, 예, 중매쟁이 역할을 해서 자기들이 1년 6개월을 날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북한 스스로가 한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믿고 미국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1년 6개월을 날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하고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결국은 다시 하려고 하는 방식은 한국이 뭔가 그런 꼭 미국을 뭐 그렇다고 뭐 미국과의 관계를 깨라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예. 예. 명확한 기침을 갖고 한미 동맹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식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한테 또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되찾는다면 북은 돌아올 겁니다. 저는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하고 잘하고 북이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만 갖고 살 수 있을까? 못 삽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수혈만 받을 수 있어요. 링거만 받을 수 있죠. 북이 앞으로 5년 후에 그 이상으로 정상적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 아마 어떻게 보면 IMF도 가입하고 국제금융의 어떤 론도 받고 정상적 국가라면 중국과 러시아만 갖고 되지 않아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또 설령 중국과 러시아에서 도움을 받는다 손치더라도 그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한국이에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우리 북의 국가 한반도는 나라에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북이 남쪽하고 사이가 안 좋고 남쪽하고 적대적인 관계 있고 전쟁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신다면 아무리 중국과 러시아라고 손치더라도 국제적인 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의 중국이 남쪽하고 북쪽하고 전쟁질하고 싸우는데 북한을 도와줄 것 같습니까? 못 도와줍니다. 옛날하고 다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북은 말은 저렇게 해도 전 개인적으로 제 바람이 있지만 북이 예, 중국과 러시아의 치중해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남쪽이란 카드는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예. 그래야만 자신들이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길로 본인이 혼자서 자력갱생을 해서 가든 어쨌든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쪽과는 설령 미국과 단절을 하나 있더라도 남쪽과는 저는 단절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아까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같이 돌아갈 수 없는 삼중 딜레마라는 것을 우리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대미냐 대중이냐에 대한 관계도 중요하시고 국내적인 정치적인 안정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 초기에는 남북 관계를 통해서 조금 손상을 입고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견디고
이런 것들 제한된 순상 속에서 같은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또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삼각성장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고 그 노력이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남북 관계의 이 소위 휠,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톱니바퀴를 가장 크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아주 천천히 오랜 시간 돌림으로 인해서 발전시켜 나감으로 해서 우리의 대미, 대중, 주변의 환경과 국내적 안정이 이 남북 관계의 틀 속에 같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도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모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재수 워싱턴 협의회장님께서 올려주신 글이 교수님의 강연과 또 저희들의 생각을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읽어드리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내어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종전을 건너 평화로 나아가자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 여부는 우리들의 자신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우리 민족을 압박해왔던 그리고 지금도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일본과도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처럼 북한의 처지와 입장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다면 조금은 어렵더라도 한국이 먼저 손을 내미는 행동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평화와 협력의 관계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을 먼저 내미는 행동에는 그만큼의 인내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재수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열띤 강연과 또 질의응답을 해주신 김동엽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축하 연주 순서입니다. 저희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주니어 평통 회원인 강은솔 양이 도라지 타령을 가야금으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흥이 절로 나는 멋진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신축년 올 한 해도 신명나는 일이 가득 차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카메라를 향해 환한, 가장 밝은 얼굴로 환하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페이지를 찍어야 하므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때부터 10초 동안 움직이지 마시고 촬영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하나, 둘, 네, 됐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시겠습니다. 보통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의 원을 만들어서 손을 잡고 부르지만 오늘은 온라인인 만큼 마음만 하나로 모아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가 시작되고 첫 행사를 가진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동참하신 우리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자문위원님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1부 개회식과 2부 강연회를 마치고 이제 3부 신년 아래 네트워킹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는 모두 마쳤으므로 3부에서는 자유롭게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